자, 1번에 고용인의 종류와 신고인인데 고용인의 종류는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인 자는 뭐 고용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지. 경영진이니까. 그렇죠. 사원 또는 임원은. 그래서 결국 밑에 그림을 제가 그려놨는데, 알겠어요? 이 그림은 여러분들도 용어 정의할 때 많이 봤을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근데 이게 이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사무실이다라는 거지. 알겠어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가면 이 법인은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찌됐든 간에 법인은 경영진으로서 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사원 또는 뭐 임원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지. 그래서 갑, 을, 병 이렇게 세 명이 알겠어요. 이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등기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A, B라는 뭐다? 사원 또는 임원이 아닌 자가 또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사람을 뭐다? 이제 고용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자격증 갖고 있으면은 소속 공인중개사인 고용인이 되는 거고, 이 사람이 자격증 없으면 뭐 중개보조원에 해당하는 고용인이 되는 거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용어 정의할 때 이 두 사람이 또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이 사람도 뭐다? 소속 공인중개사. 이 사람이 자격증 없으면 뭐다? 중개보조원 취급을 하거든. 아무리 중개보조원 취급하고 소속 공인중개사 취급을 하더라도 뭐기 때문에? 사원 또는 임원의 신분을 함께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고용인이라 할 수는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근데 이제 사원 또는 임원인 자와 아닌 자를 구별해서 다뤄야 되는 이유를 양쪽에 글로서 다 적어놓은 거예요. 글로서. 알겠습니까? 글로서. 글로서.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거는 해결했잖아. 우리가 앞에서 결격사유 공부할 때 봐봐요. 사원 또는 임원 요 갑을병 중에 한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은 누가 결격사유가 되는 거다? 법인 자체가 옳지. 그 제일 정확한 표현. 그냥 법인이 가지 말고 법인 자체가. 그러면 법인은 개업공인중개사잖아요.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결격사유가 됐으니까 법인의 뭐 등록이 왜 되는 거다? 취소되는 거다. 절대적 등록 취소로 돼 있어요. 그래서 2월 이내에 해소하면 그러지 아니하다 되는데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은 법인 자체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이 법인을 그냥 두지는 않고 무슨 정지사유로 만들어놨다? 업무정지사유로 만들어놨어. 알겠습니까? 그것도 지나치니까 2월 이내에 해소하면 그러하지 아니하기는 마찬가지. 그걸 위에 문장 양쪽으로 적어 놓은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근데 밑에 문장은 한번 읽어봐봐요. 양쪽에 왼쪽부터 읽겠습니다. 밑에 문장. 업무정지청을 받은 중개업자인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에 누구이었던 자,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무슨 사유다? 결격사유로 공부했잖아. 사유 발생 당시에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문장은 보면은 업무정지를 받은 중개업자인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에 여기까지는 똑같잖아. 고용인이었던 자는 결격사유도 아니다. 아니다라는 걸 알겠습니까? 그거죠. 왜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에 누구이었던 자만 결격사유로 처리하는 거다.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 그 우리가 결격사유 공부할 때 그런 거다. 항상 이게 지금 복잡한 것 같아도 머릿속에 이걸 확고히 활용하시면 돼요. 뭐 사원 또는 임원인 자와 아닌 자는 늘 뭐 해서 다루자? 구별해서 다루자라는 요 인식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 양갈로 2번으로 갑니다. 고용인의 고용 및 고용관계 종료 신고 해놨는데 반갈로 1번은 뭐 건너뛰어도 됩니다. 반갈로 2번을 통해서 공부해도 돼.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무슨 교육을 받도록 한 후 실무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받도록 한 후 이 소리야. 그 말은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했으면 무슨 교육 받도록 하고 실무교육, 중개보조를 고용했다라면 무슨 교육을 받도록 하고 직무교육을 받도록 한 후에 언제 전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뭐 해야 된다? 신고하여야 한다라는 거. 이걸 고용신고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말.
근데 언제 전까지 한다? 업무 개시 전까지. 근데 요걸 업무 개시 전까지 가는 글자 밑에다가 그래서 사후 신고라고 적어놔요. 사전이 아닙니다. 사후 신고다 이 말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 고용한 경우에는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하는 거니까 고용 신고는 사후 신고야. 알겠습니까? 오늘 고용했잖아. 오늘 고용했으면은 내일이나 모레 신고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후 신고지. 그럼 업무 개시 전까지라는 단어는 뭐냐? 잡아봐요. 오늘 고용했는데 모레 신고할 생각이야. 알겠습니까? 그럼 내일은 고용된 그 고용인을 일 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뜻이라요. 고용 신고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일 시켜무라라는 거야. 그러면 업무 개시 전까지 하는 말 뜻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 된 거다. 응? 그 다음 뒷페이지에 방갈로 3번에 그래서 자 앞에서 공부했는 거 활용하면 돼요.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 신고를 하잖아.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격증 사본을 첨부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원래는 해야 되는, 항상 공부 이렇게 해요. 원래는 해야 되는 건데 현행 법이 조문이 어떤 조문이 있어서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하는 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격증 사본 낸다 안 낸다? 안 낸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 신고할 때는 실무교육을 받았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해야 된다라는 거라. 그래서 방갈로 3번 봐봐요.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그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여부와 교육수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랬잖아.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해야 됩니다. 그럼 왜냐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다시피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고용인으로 근무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러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등록관청이 스스로 확인한다 합니다. 어떻게 확인한다 그랬어요? 등록관청이 어떻게 확인한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파산 선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겠어요? 비한정 후결인지 비성년 후결인지 그런 거 어떻게 확인하면 됩니까? 자, 제가 읽을 테니까 맞다 맞장구 칠 수만 있으면 돼요. 등록관청은 고용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고용신고 받은 자의 결격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OX 이렇게 하시면 돼요. 관계기관에 조회하는 방법으로 확인한다 그랬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방갈로 3번은 여기서 따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따로 공부하는 거예요. 앞에서 공부했는 거 활용하면 됩니다. 방갈로 4번 봐봐요. 고용관계 종료 신고거든. 종료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 그거 줄 거는 되고 마찬가지 사후 신고인 거는 알죠? 그 다음 방갈로 5번 봐봐요. 그 고용 신고되는 고용인이 외국인이라면 왜 되겠어요? 외국인. 두 번째 줄에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라고 돼 있죠? 외국인을 고용하게 되면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나 없나?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용 신고할 때.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정면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해야 된다라는 게 첨부 동그라미 칩니다. 알겠어요? 그럼 이 첨부한다 하는 거는 그 외국인이 스스로 자기가 공인중개사법 1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하는 걸 정면한 서류를 만들어 와야 된다. 만들어 와야 된다. 그 만들어 오는 서류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 아포스티오 협약 문서 하는 거 뭐다 외울 필요 없다 그랬어. 알겠습니까? 근데 등록 신청할 때 공부했던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 보충학습 해놨는데, 알겠어요? 보충학습인데, 동그라미 2번을 봅니다. 알겠어요? 고용인의 고용 및 고용관계 종료 신고 의무 위반 시에 자, 줄 거예요. 명확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하고 줄 거예요. 그럼 고용 신고해야 되는데 안 했어. 제재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없으면 누가 고용 신고하겠노 이 말이야. 맞죠? 고용 신고하라 해놨는데 안 했을 때 제재 규정이 없으면 고용 신고하겠나 이 말이지. 알겠어요? 그렇지만은 관로를 봐봐요. 두 번째 줄 끝에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 따라 무슨 처분을 할 수 있다?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라는 거라. 알겠어요? 어디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그래서 이게 39조 1항 15호 규정인데 15호 규정에 따른 업무 정지 처분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한 준수사항이나 의무사항이나 자 위반에 대한 자 줄 거예요. 무슨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 적용?
제재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그게 국토교통부의 입장이다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지금 고용신고 안 했을 때 제재 규정이 있다 했나 없다 했나? 없다 했잖아. 없으니까 어디에 해당되는 경우로 봐가? 어디에 해당되는 경우로 봐가? 그 밖에 입법 또는 입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로 뭐 봐가지고 무슨 정지가 가능하다? 업무 정지 처분이 가능하다라는 소리라. 알겠습니까? 아, 그런 게다. 응? 이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나왔는데, 그래서 나왔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아, 1월 달에 공부했는 걸 떠올려봅니다.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진행 사항을 문서로서 의뢰인에게 통지해야 된다, 안 된다? 해야 됩니다. 그 업무 처리 진행 사항을 통지할 의무가 있거든.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라면, 그럼 그 2주일 이상 업무 처리 진행 사항을 통지해야 될 의무를 위반하면, 이행하지 않으면 법이 위반이잖아. 제재 규정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재분류표 표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없다고 그럼 제재 안 하나? 어디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그 밖에 입법 또는 입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경우로서 무슨 정지가 가능하다? 업무 정지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아, 그런 겁니다. 그런 거. 그럼 봐봐. 이때까지 기출된 지문들만 다 모아가 써놓은 교재는 방금 제가 들어드렸더니 그거 나오겠나 안 나오겠나? 안 나와. 업무 처리 진행사항 통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업무 정지 처분을 명할 수 있다 하는 거 나오겠나 안 나오겠나? 그 책에는 안 나와요. 알겠어요? 항상 알겠어요? 새롭게 뭐 개발대가 나올 수 있다는 염두에 두셔야 된다 이 말이야. 그 다음 양갈로 3번에 공인중개사 협회 통보 가는데 이것도 앞에서 했죠. 이어서 또 할 거 아니다 이 말이지. 잡아봐요. 알겠어요? 등록관청은 월별로 집계된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매월 10일까지 돼 있잖아. 공인중개사협회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이 6가지로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 6가지 중에 하나가 무슨 신고사항도 들어간다. 고용신고 또는 고용관계 종료 신고에 관한 사항도 통보사항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라는 소리입니다. 나머지 5개 외웠어요? 못 외웠어요? 못 외웠죠? 자, 제가 이야기를 또 합니다. 중개사무소 등록증 교부에 관한 사항 통보사항이다 아니다? 통보사항이다. 등록증 교부에 관한 사항. 그 다음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수 있잖아. 분사무소 설치 신고에 관한 사항도 통보사항이다. 그 다음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에 관한 사항도 통보사항이다. 그 다음 휴폐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도 통보사항이다. 그 다음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에 관한 사항도 통보사항이다. 그 다음 등록 취소 또는 업무 정지 처분이라는 이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도 뭐 통보사항이다. 이 6가지 통보사항을 다 외워놨다면 해당 주제가 나올 때마다 똑같은 문장이 나옵니다. 알겠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 93페이지에 보면은 양식 제목만 보고 갑니다. 고용신고서, 고용관계 종료신고서, 무슨 신고서? 소속 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신고서에 인해서 이 제목을 딱 보고 이 생각을 하고 지나갑시다. 고용신고서 양식은 소속 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신고서로 함께 사용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함께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 정도로 봐두고 뒷페이지로 갑니다. 94페이지에 가면은 2번에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와 책임이 나서 알겠습니까?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와 책임. 자, 여기서는 뭘 다뤄보고자 하느냐 하면은 이걸 다뤄보고자 하는 겁니다. 칠판 봅니다. 그래서 고용인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 고용인은 누가 고용한 거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고용한 거다 이 말이지. 근데 이 고용인이 무슨 행위를 한다? 중개 업무와 관련된 행위를 한다 이 말이지. 이 업무상 행위에 잘못이 있다 없다? 있다라면은 이 잘못을 저지른 이 사람한테 책임을 물어야 된다, 물어야 되는데 누구한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개업 공인중개사한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거 알아보자라는 소리다. 당연히 이 사람은 책임지는 겁니다. 지가 잘못했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책임은 항상 몇 가지 측면에서 따져보자. 이 법적 책임은 몇 가지 측면에서 따져보자. 3가지 측면에서 따져보자 하는 거 놓치지 마라 그랬잖아요. 민사 책임, 행정상 책임, 그 다음 형사 책임. 알겠습니까? 항상 법적 책임은 몇 가지 측면에서 따라본다? 3가지 측면에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잘못이 내용이 어떤 잘못이냐에 따라서 이 3가지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경우도 있고 2개의 책임만 지도 되는 것도 있고 1개의 책임만 지도 되는 경우도 있고
잘못의 내용에 따라서. 그러면 이 사람은 잘못을 했으니까 민사 책임 제한도 안 된다. 져야 된다. 행정상 책임 제한도 안 된다. 져야 된다. 근데 이 행정상 책임은 고용인의 종류가 누구라요?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잖아. 그럼 이자가 잘못을 저질렀다면 행정상 책임으로서 자격정지라는 행정처분 내릴 수 있어. 그러나 이자가 잘못을 했다라면 행정상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중개보조원은 행정상 책임의 대상이 되지를 못한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형사 책임도 제한도 안 된다. 져야 된다. 징역형 또는 뭐다? 벌금형으로 형사 책임 져야 됩니다. 잘못 안 쓰니까. 근데 개업 공인중개사도 민사상 책임을 함께 져야 된다 안 된다? 져야 된다. 무슨 규정 때문에? 간주 규정 때문에. 알겠어요? 행정상 책임을 개업 공인중개사도 함께 져야 된다 안 된다? 져야 된다. 무슨 규정 때문에? 간주 규정 때문에. 알겠어요? 형사 책임을 개업 공인중개사가 함께 져야 된다 안 된다? 져야 된다. 알겠어요? 무슨 규정 때문에? 양벌 규정 때문에. 알겠어요? 여기 중요하다. 무슨 규정과 무슨 규정 때문에? 간주 규정과 양벌 규정 때문에 개업 공인중개사도 함께 다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구조 속에서 이제 문장을 읽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개업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보면은 무슨 규정이 뭐다 무섭다. 간주 규정과 양벌 규정이 무서운 거예요. 알겠습니까? 직접 잘못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책임을 다 져야 된다. 져야 된다. 무슨 규정 때문에? 간주 규정과 양벌 규정 때문에. 자, 그래서 94페이지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것은 민사 책임이죠. 그래서 관료안에 간주 규정 때문에 놨잖아요. 그 간주 규정이 뭐냐? 소속권에 또는 중개보조원의 모든 행위가 아니라 무슨 행위는 업무상 동그라미 그를 고용한 동그라미 고용한 아까 공동사무소에서 빛을 발휘했다 그랬죠? 개업 공인중개사 행위로 만다 본다 동그라미 그래서 간주 규정입니다. 본다를 추정한다로 바꾸면 O가 X가 X입니다. 이것도 기출된 지문이에요. 추정한다로 바꿔가. 근데 이런 거는 국어를 제대로 보면은 다 맞추는 건데 공부할 때 본다로 공부했는데 시험 지문에 추정한다로 나오면 당연히 O입니까 X입니까? X지. 왜 X입니까? 그래 설명하면 안 되고. 자, 그렇게 설명하면은 초등학생 수준의 답이고 틀린 건 아닌데 그래서요. 우리가 민법을 공부했다 안 했다? 공부하는 수험생이면 민법에서 본다가 간주 아닙니까? 의지 아닙니까? 그렇죠? 간주와 추정은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 그러니까 본다를 추정한다로 해놓으면 뭐다? 왜 틀립니까? 물어봐. 민법상 추정과 간주의 효력은 같다 다르다? 다르니까 틀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질문을 몇 가지 던져보면은 저분이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구나 안 하고 있구나 하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말뽐새가 있죠. 공부한 걸 근거로 해가지고 답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알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거의 100% 합격 수준으로 갑니다. 알겠습니까? 항상 우리가 공부를 했으면 자랑하라 소리가 아니고 공부했는 지식을 뭐다 근거로 해서 뭐 판단도 하고 말도 하고 이런 노력을 기울이는 게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다만 괜히 아는 체 안에 가는 오해를 안 받는 범위 내에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랑하라 소리는 아니고 그래서 이 주부님들은 뭐다 중개사 자격증 합격할 정도 수준으로 공부를 하고 나면 집에 가서 남편한테 하는 말 표현이 다릅니다. 말 표현이. 알겠어요? 말 표현이 완전히 새 사람처럼 보인다고. 알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알겠어요? 따라서 계속 읽어먹 돼요.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이 중개업무 내지 보조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어린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한 때는 누구도 함께 개업 공인중개사도 함께 손해배상 책임져야 된다. 그런데 이게 과실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의 성격이다. 무과실 책임 줄 건 없습니다. 왜 무과실 책임이냐? 이리 물으면 이렇게 답하면 돼요. 알겠어요?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뭐다 책임을 져야 된다. 져야 되기 때문에 무과실 책임인 거야. 알겠어요? 근데 공부할 때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위에 다시 간주 규정을 봐봐요. 간주 규정은 본다 해놨죠? 본다 하고 마침표 찍었지 뒤에 다만 하는 문장이 있다 없다? 없어요. 다만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그래야지 아니하다 하는 이런 단수 규정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간주 규정에 따라서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과실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 그렇게 봐야 되는 게.
그러면 밑으로 내려갑니다. 손해를 입은 중개 의뢰인은 이 간주 규정 때문에 개업 공인중개사와 고용인을 상대로 선택적 혹은 공동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선택적 줄 긋고 공동으로 줄 긋고 그러면 됩니다. 따라서 관료안에 무슨 연대 책임이다? 부진정 연대 책임 관계다. 그것도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부진정이냐 진정이냐 그 뜻은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연대 책임 관계다 하는 거는 이해됐죠? 그럼 진정이냐 부진정이냐 이렇게 듣고 지나가면 됩니다. 자, 연대 책임을 지는 당사자끼리 합의에 의해서 연대 책임을 지면은 진정 연대 책임인데 간주 규정 때문에 법률의 규정 때문에 당연히 연대 책임을 지는 관계는 무슨 진정? 부진정.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을 행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직접 잘못을 저지른 누구에게? 고용인에게 무슨 책임을 또 물을 수 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근데 밑에 관련 판례가 쭉 나오는데, 알겠어요? 쭉 나오는데, 1번 판례가 시험에도 나왔는 판례입니다. 알겠어요? 근데 이거는 문장은 긴데, 마지막에 1번의 5번째 줄에 한번 봐봐요. 위 조항하는 거는 간주 규정을 말하거든. 거기서부터 읽어봅니다. 간주 규정이 중개 보존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보존을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직접 잘못을 저지른 중개 보존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은 아니다. 결국 함께 책임을 묻기 위한 취지지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만 책임을 묻기 위한 취지의 규정은 아니다. 무슨 규정이? 간주 규정이. 그런 판례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고 같죠? 알았어요. 그 다음 2번 판례는 알았어요. 2번 판례는 번호 왼쪽에다가 안 적어도 되겠네. 세 번째 줄 중간에 한번 봐봐요. 무슨 상계라는 글자가 있어요. 과실상계하는 글자를 좀 동그라미 치둡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네 번째 줄 끝에부터 읽어봅니다. 중개보존이 업무상 행위로 거래 당사자인 피해자에게 고의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라도 그 보존을 고용하였을 뿐 이러한 불법 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피해자에게 누구에게 과실이 있다면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그거 줄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과실상계 법리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뭐 해야 된다? 참작하여야 한다라는 소리라. 알겠습니까? 그럼 뭔 소리냐 하면은 의뢰인이 피해를 입었잖아. 그 피해를 입은 의뢰인에게도 과실이 있다 없다?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의뢰인이 누구한테 책임을 묻고 있다?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누가 잘못을 했는데? 보존이 잘못했는데. 연대 책임이니까 개업공인중개사한테 책임 물을 수 있잖아요. 근데 개업공인중개사는 직접 불법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있나 없나? 없잖아. 근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때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금액을 정할 때 과실상계 법리에 따라서 금액을 정해야 된다라는 소리야. 누구에게 과실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인 의뢰인에게 과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판례는 자 이걸 한번 생각을 지나갈 필요가 있어요. 이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직접 불법 행위를 저지른 중개보존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쳐봐. 중개보존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봐. 근데 그 중개보존은 고의의 불법 행위를 저질렀잖아. 그럼 고의의 불법 행위를 저지른 자는 상대방의 과실, 즉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하면서 과실상계 주장한다 뭔다? 뭐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고의의 불법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면은 이 개업공인중개사는 피해자인 니도 과실이 좀 있지 않느냐? 내 손해배상 책임을 좀 깎자라고 주장해도 된다,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피해자인 의뢰인이라면 개업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 청구할까요? 아니면 직접 고의의 불법 행위를 저지른 중개보존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좋을까요? 중개보존을 상대로 청구하는 게 좋겠죠? 왜? 과실상계 주장 뭐하니까? 지는 고의의 불법 행위를 저질렀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중개보존이 돈 없으면 못 받는 거지. 알겠습니까? 근데 개업공인중개사는 돈이 있다 없다? 그것도 없을 수 있죠. 없어도 개업공인중개사는 뭐가 있노? 공제 가입된 게 있잖아. 알겠어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못 받는 것보다는 과실상계가 일어나더라도 그거 쭉 받는 게 낫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이리 봅니다. 알겠어요? 동그라미 3번. 이거는 출제되지 않은 판례입니다. 출제되지 않은 판례라. 그건 좀 오래전에 나오는 판례인데도 이런 걸 출제 못하는 이유는 제가 읽어보니까 2줄 내지 3줄로 줄이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알겠습니까? 읽어가면서 한번 봅니다. 건물주에게 임대차 계약 체결, 알겠어요? 보증금 수령 등 건물의 관리 업무 일체를 위임받은 누가 공인중개사 그리고 중개보조원이 즉 중개사무소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보증금을 건물주에게 지급하지 않고 횡령을 하자 건물주가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보조원이 수년에 걸쳐 횡령행위를 하면서 장기간 월세도 제대로 입금하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건물주가 피해를 입은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계약 내용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보조원의 말만 믿고 그에게 계속하여 임대차 계약의 진행 일체를 일임하면서 횡령행위를 방치한 사정도 보이고 그러한 방치한 사정 등은 손해 발생 및 확대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아야 하며 공인중개사나 협회가 건물주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사정이라는 건 건물주가 횡령행위를 방치한 사정을 손해배상 책임의 전부와 범위를 심리 판단하면서 뭐 했어야 된다? 참작하였어야 된다라는 거야. 결국 무슨 소리냐면은 이 건물주가 피해를 입었잖아요. 피해를 입었잖아. 이 피해에서 누구의 과실이 원인이 되고 있다. 건물주 스스로에게도 과실이 인정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공인중개사나 협회가 이제 손해배상을 할 때도 이 건물주의 뭐 과실을 참작해가 손해배상 금액을 정해야 될 거다, 안 정해야 될 거다? 정해야 될 거다. 결국 무슨 상계 법리에 따라서 과실 상계 법리에 따라서 손해배상 금액 범위를 정해야 될 것이다. 한데 이걸 시험 지문에 2줄, 3줄로 간단하게 줄여가 내기가 참보다 어려워 보인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근데 현재 제가 판단할 때 2-3줄로 줄이기가 힘들다고 보여지기는 보여지는데 출제위원회 능력에 따라서는 2-3줄로 줄이는 사람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읽고만 지나가더라도 생소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시험 지문에 나오면은. 알겠습니까? 그런 거다. 이런 걸 어떤 교재 보면은 필자가 지 마음대로 막 줄여놨어요. 2줄 이렇게. 그럼 읽어보면 이게 뭔 소리인지 아무것도 몰라. 알겠어요? 교재 보면은. 그래 다 적어놓으면은 이게 지금 무슨 소리인지는 대충 사건의 내용이 감이 오죠. 그러면 들어봤는 판례니까 실전에 시험 문제 나오더라도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 95페이지에 양갈로 2번에 형사책임부터 먼저 보자 해놨네. 저는 행정상 책임부터 먼저 했는데 그러면 형사책임은 무슨 규정 때문에 함께 지는 거다? 양벌 규정 때문에. 그러면 양벌 규정을 봐야 되는데 이 5줄이 양벌 규정이에요. 자,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 나서 이 사람들을 다 한 글자로 뭐라 한다 그랬어요? 등이잖아. 등이 중개 업무에 관하여 그 다음 줄 거야 돼요. 행정 형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 한때 그거 줄 거예요. 행정 형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 한때. 그 밑에다가 요래 적습니다. 3년 또는 1년 고리 적습니다. 우리 법에는 3년짜리가 있고 몇 년짜리가 있고 1년짜리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 3년짜리나 1년짜리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가 바로 행정 형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라. 그때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해당 조에 규정된 무슨 형을 구한다? 벌금형 동그라미 칩니다. 벌금형도 형사처벌이니까 이거 뭐 형사책임 문제죠. 양벌 규정에 따라서. 근데 여기는 봐봐요. 다만 가는 게 있어. 별표합니다. 다만. 개업 공인중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다만 가는 이 문장이 양벌 규정에는 붙어 있잖아. 그럼 아까 봤던 간주 규정에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럼 간주 규정에 따라서 함께 책임지는 것은 무슨 책임? 무과실 책임이라고 한다면 양벌 규정에 따라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벌금형으로 함께 책임지는 것은 무슨 책임? 과실 책임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과실 책임. 과실 책임. 그래서 과실 책임을 어디 하나 적어 둡시다. 그 다만 가는 별표에 있는 그 글자 밑에다가 과실 책임 그렇게 적어 두면 돼요. 단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과실 책임이야. 단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밑에 보충학습은 제 설명 듣고 갑니다. 봐봐요. 우리가
자, 소속 공인중개사라는 사람이 업무상 행위를 하다가 잘못을 했는데 무슨 잘못을 했느냐? 서명 및 날인을 안 했어. 해야 되는데 안 했어. 그러면 요거 안 했으면 위반이다, 위반 아니다? 위반인데 이 위반 행위가 3년짜리예요, 1년짜리예요? 둘 다 아니에요. 둘 다 아니지. 맞죠? 그러면 형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가 아니잖아. 형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가 아니니까 양벌 규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아무리 위반했다 하더라도. 그럼 무슨 규정이 적용될 수는 있다? 간주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거라. 근데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걸 안 했잖아? 안 했으면 누가 안 한 기나 마찬가지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안 한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간주 규정 때문에 무슨 정지? 업무 정지를 받는 거예요. 업무 정지. 개업 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 안 하면 업무 정지 사유고. 소속 공인중개사가 안 했죠? 그건 자격 정지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서명 및 날인 안 한 거니까 뭐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따져볼 필요는 없는 거다라는 거죠. 그걸 보충학습에다가 소개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 양갈로 3번 봅니다. 행정상 책임 이미 설명됐다. 간주 규정에 따라서 소속 공인중개사가 위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인중개사는 무슨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 소속 공인중개사의 위반 내용에 따라서 무슨 취소 또는 등록 취소 또는 업무 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무슨 내용에 따라서? 위반 내용에 따라서. 그렇지. 위반 내용에 따라서. 그러나 중개보조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위반 내용에 따라 현행법상 당의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만 대신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을 뿐 위법 행위를 행한 중개보조는 어떠한 행정처분의 대상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신분상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그 고용인과 그를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책임관계는 설명이 다 끝났고 96페이지에 이 표는 별표 표시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10월달 가서 보셔도 됩니다. 아니면 문제풀이 하기 전에 보셔도 되고 결국 누구와 누구를 비교해 놓은 표다?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비교해 놓은 표인데 공통점 차이점들을 뭐다? 잘 판단하시라라는 거야. 공부 다 하고 나면 자동적으로 다 판단이 가능해져요. 알겠습니까? 그런 거다. 당장 봐봐요. 이 서명 및 날인 나왔는데 소속 공인중개사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뭐 서명 및 날인해야 될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지. 그런데 중개보조원이라는 고용인은 어떠한 경우도 서명 및 날인해야 되는 경우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게 차이점이다라는 소리야. 공부 다 하고 나면 이게 모아지는 기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또 차이점은 봐봐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라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지만 중개보조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다? 아니다. 이것도 차이점이잖아. 알겠어요? 그런 거다. 자, 97페이지로 갑니다. 제7절에 이제 인장의 등록이 났습니다. 인장, 도장 등록의 문제입니다. 도장 등록. 자, 그래서 밑에 5줄은 알지? 인장 등록에 관한 법 규정을 만들어 놓은 취지를 소개해 놓은 거니까 시험 출제거리는 못 됩니다. 요것만 딱 표시해 두고 갑시다. 네 번째 줄에 보면은 책임 여부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단어 있죠? 그것만 동그라미 됩니다. 항상 인장은 책임과 관계되는 도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자, 뒷페이지로 갑니다. 1번에 인장 등록과 등록 인장의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양갈로 1번에 누구와 누구는 인장 등록해야 된다.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는 인장 등록해야 된다. 제가 또 물어보겠습니다. 앞에 지에 우리가 책임 여부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걸 표시했잖아. 그걸 힌트 삼아서 답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가 인장을 등록할 의무가 있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면 중개보조는 책임 안 주나? 중개보조도 책임이 있는데 알겠어요? 중개보조는 인장 등록 안 하잖아요. 그렇게 바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알겠어요? 자, 봐봐요. 그러니까 이것도 앞페이지 다시 봅니다. 앞에 이제 그 책임 여부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글자 있죠? 그 글자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중갱이 여부와 그 책임 여부 이랬는데 중갱이 여부와 그 책임 여부 이랬어. 단어를 한 개 더 갖다 붙이기. 그러니까 좀 더 명확해지는데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인장 등록 의무를 규정해 둔 이유가 뭘까요? 자, 이거 아닙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 수행할 수 있어 없어요? 있지. 소속 공인중개사도 중개업무 수행할 수 있어 없어요? 있지. 중개보조는 뭐 하잖아. 그러니까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라면
당연히 중갱이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어요. 아니, 누구한테만 인장 등록 의무를 규정해 놓은 거다.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됐고 알겠어요. 아니, 또 양갈로 1번에 두 번째 줄 끝에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돼 있죠.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읽어보기만 해도 됩니다. 양갈로 2번으로 갑니다.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는 인장 등록했겠죠. 했으면 그 등록한 인장은 어디에 사용해야 된다? 중갱이에 사용해야 된다라는 게야. 중갱이. 그럼 중갱이가 아닌 행위에는 사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거잖아. 알겠습니까? 중갱이가 아닌 행위에는 반드시 등록된 인장을 사용 안 해도 되잖아. 알겠습니까? 딴 도장 사용해도 되고. 알겠습니까? 중갱이만큼은 무슨 도장을 사용해라? 등록된 인장을 사용해라. 그 소리라요. 알겠습니까? 그래야 책임 소재가 명확히 지니까.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됐고. 알겠습니까? 밑에 5줄인가 10줄 있죠? 한번 읽어봅니다.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는 경우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 본인이 직접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확인설명서나 거래계약서 등 중요한 중갱이를 개업 공인중개사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보조원이 임의로 등록 인장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38조 1항 6호 1항 6호가 뭐냐? 관로안에 적어놨잖아.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로 봐가지고 무슨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절대적 등록 취소사유가 될 것이다 라는 게야. 결국 등록증 양도 대여는 현실적으로 도장 때문에 발생한 거야.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도 없는 중개 보존이 전적으로 업무를 다 수행해 놓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신이 등록된 인장을 가지고 도장만 톡톡 찍어주는 이런 행위를 뭐라 그런다? 정의 대하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다. 알겠습니까? 그럼 양갈로 3번 변경 등록해야 한다 그랬잖아. 며칠이네?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 그거 줄 거면 되고 2번에 인장 등록의 시기와 방법에 나는데 양갈로 1번에 언제 전까지 인장 등록해라? 업무 개시 전까지. 그런데 양갈로 2번에 가보면은 다음 각호의 신청이나 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돼 있잖아. 동그라미 1번에 개설 등록 신청, 2번은 고용 신고 돼 있죠. 결국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잘 들어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야.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업무 개시 전까지 하면 되지만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때 함께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소속 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도 업무 개시 전까지 하면 되지만은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와 함께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되는 거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고용 신고서와 인장 등록 신고서의 용도로 서식을 함께 사용할 수도 있더라 하는 거 양식 봤잖아요. 그 다음 99페이지 갑니다. 양갈로 3번에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이 사람들도 다 인장 등록해야 될 의무가 있나 없나? 있죠? 누구만 속 빠졌어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만 속 빠졌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묶으면 개인이야. 개인으로서 인장을 등록해야 될 사람들은 신고서를 제출해야 돼. 신고서 제출. 그런데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과 변경 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에 제출로서 가름되어 있다. 그러면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인장 등록 신고서 서식 작성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인감증명서 제출로서 가름한다라는 소리라. 알겠습니까? 개인은 인장 등록 신고서 작성해가 제출하고 법인은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하고. 알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보충학습에 안 봐봐요. 보충학습에 보면 동그라미 1번 이게 이제 다른 교재에서도 자신감 있게 쓰지 못하는 부분에서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건데 한번 읽어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는 업무 개시 전에 중개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는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이렇게 등록한다 이 말이지. 이 규정 시행규칙 규정이 2005년도 12월 30일 날 이런 조문으로 개정됐다는 거야. 중개업자 및 소속 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로 개정되면서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등록관청이 어딘지 명확하다, 명확하지 않다.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야. 그래서 분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구청장은 법인의 등록관청이 아니므로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의 인장을 등록하여야 할 것으로 뭐한다? 본다. 그래서 옛날 법 규정에서는 분사무소에 사용할 인장의 경우는 어디다가 등록했는데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신구청장이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이 왜됐다? 개정이 되면서 명확하지 않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현재는 어디다가 등록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다가 분사무소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해야 할 것으로 본다라는 거라. 알겠어요? 자, 그러면 됐고, 뒤로 가봅니다. 뒤에 보면 이 양식이 있죠. 양식. 인장 등록 신고서, 변경 신고서인데 이 양식은 개인이 작성합니까? 법인이 작성합니까? 개인이 작성한다 그랬잖아요. 그 법인이 개업공인중개사는 작성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인감증명서에 제출로서 가름한다 돼 있으니까 이게 현재 우리 시험 출제위원들의 출제 기준이에요. 이때까지 그렇게 출제되어 있거든. 그런데 이게 시험 출제위원들이 모르는 부분이 하나 있어.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 신청이 되는데 그래서 넘어가서 그런데 요 밑에 한번 봐봐. 신고서의 양식 밑에 한번 봐봐요. 신고서의 그 중간쯤 보면 개업공인중개사 종별이 있나 없나? 있죠? 거기에 법인도 체크하게 돼 있나 안 돼 있나? 돼 있죠? 그럼 양식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것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인장 등록할 때도 이 신고서 작성한다는다? 한다는 거잖아. 이 신고서 작성해가 인감증명서 첨부해가 제출하는 거거든. 알겠어요? 그럼 이때까지 출제하는 기준이 맞나 안 맞나? 안 맞아요. 개인은 이 서식 작성하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이런 식으로 다 출제하고 있거든. 근데 서식을 보면은 법인도 뭐 작성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아직까지 뭐다? 이 신청이 될 만큼 국어 문장이 잘못돼가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출제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이걸 잘 몰라. 알겠어요? 어찌됐든 지금 법 조문상으로는 개인들은 인장 등록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이렇게 돼 있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가름한다. 이렇게 법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 101페이지로 갑니다. 3번에 등록하는 인장의 구분이라는데 또 읽어봅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 개인들이죠. 개인들은 세 번째 줄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의 인장이어야 하며 돼 있어. 그런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는 누구의 인장?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 돼 있습니다. 여기서 법인의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하는 말이 붙었죠? 이게 붙었다라는 것은 법인의 인장이 인감이라는 소리야. 인감. 법인 인감이라는 소리야.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감 있죠? 인감 도장 있죠? 어느 법에 따라 신고하는 거다? 어느 법에 따라 신고하는 거다?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합니다. 그럼 법인이라는 사람이 있죠? 법인이라는 사람은 인감신고를 어느 규칙에 따라 하는 거다?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하는 게거든. 알겠습니까? 그래서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하는 말이 붙은 거는 이 법인의 인장은 바로 뭐다? 법인 인감을 말하는 거야. 그럼 개인들은 인감도장을 꼭 중경에 사용하기 위해서 등록할 의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의 인장 이 기준에만 부합되면 되는 거예요. 다만 분사무소에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존한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이것도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대표자가 보존한 인장이 났죠? 자, 대표자가 보존한 인장 그 밑에다가 이런 단어를 적어두면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뿐입니다. 이 단어는 시험 지문에는 안 나옵니다. 사용인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사용인감. 이것도 법인 인감이에요. 사용인감. 그 상업등기규칙에 따라서 법인은 사용인감을 따로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 자, 그렇게 일하시면 돼. 그러면 공부 다 끝났고, 그래서 인장 관련되고 다 끝났고, 102페이지로 갑니다. 102페이지에, 여러분들도 한번 볼보자. 방금 우리가 인장에 관해서 공부가 다 끝났는데, 이걸 정리한다. 정리할 때 아까 정리 기준이 필요하다 그랬죠? 정리 기준은 뭐를 정리 기준으로 설정해가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바로 인장을 등록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을 그렇지 개인이냐 법인이냐로 구분해가 정리하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인장을 등록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은 개업공인중개사하고 뭐하고 소속공인중개사잖아.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종류가 몇 종류고? 세 종류잖아.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이쪽 소속공인중개사도 개인이에요, 법인이에요? 개인이지 뭐. 맞죠? 그럼 개인이죠. 개업공인중개사 세 종류 중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인이잖아. 그럼 이 개인 세 부류는 뭐다?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에 인장을 등록하는 거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뭐다?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인장을 등록해야 될 사람들의 부류가 총 4종류였잖아요. 그렇죠? 이 4종류를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이 되잖아. 그 개인들은 이 기준에 따라서, 법인은 뭐다? 요 기준에 따라. 그렇게 정리 기준을 잘 발견해야 된다니까. 알겠습니까? 그 다음 102페이지에 8절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의 게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게시. 이건 간단해요. 그냥 외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줄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 줄은 꺼놓고 1, 2, 3, 4를 기억만 하면 돼요.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그 다음에 중개보수 실비 요일 및 한도액표, 개업공인중개사와 누구의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원본, 관로안에 그 줄 꺼놔야 돼요.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하는 말은 해당되는 자가 없으면 자격증 원본 게시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해당되는 자가 없는 경우가 있느냐? 있지. 자,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실에는 자격증 원본 걸 수 있다 없다? 없잖아. 직기 없으니까. 그런데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할 수도 있고 뭐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럼 고용했다라면 누구 걸 걸어놔야 된다? 소속공인중개사 거. 고용 안 했다라면 걸 게 없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런 이치다. 자, 그 다음에 보정설정 증명서류도 게시해놔야 된다. 그 보정설정 증명서류는 공탁증서가 있을 수 있고 공제증서가 있을 수 있고 보증보험증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건 뒤에 가서 또 공부합니다. 그 중에 한 개를 게시해라라는 거라.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됐고 103페이지로 갑니다. 9절에 중개사무소에 명칭이 나왔습니다. 명칭. 1번에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 명칭에 무슨 사무소 또는 무슨 문자를 사용한다.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된다. 또는을 동그라미 딱 칩니다. 또는 동그라미 친 건 선택이다라는 거죠. 선택. 두 문자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두 문자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선택하면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다 뭐한다? 뭐한다. 유사한 명칭 동그라미 칩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명칭까지도 사용 뭐한다 이 말이지. 누구기 때문에? 아닌 자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리고 이 유사 명칭과 관련해서 앞에서 공부했던 거 같이 좀 공부하자. 네모박스 안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다 뭐한다? 뭐한다라는 거야. 이 8조 조문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돼 있고, 알겠어요? 그 위에 18조 조문은 누가 아닌 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규정이 다른 겁니다. 규정이 다른 겁니다. 그 다음 2번 그러나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무슨 문자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아니 돼요. 이 규정에 위반하여 사무소 문자를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사용하면 얼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줄 거놓고 별표합니다. 별표합니다. 왜 이게 별표가 되느냐 하면은, 아시죠? 자, 제 설명 들어봅니다.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라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라요? 아닌 자죠.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잖아요. 그걸 사용하면은 몇 년? 1년이죠. 1년이죠. 그럼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하면은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서 뭐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의 벌금형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얼마로 해놨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해놓은 거예요. 알겠지? 이미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라는 측면을 감안해서 뭐다? 제재를 완화시켜 놓은 거로 보면 된다라는 거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됐고 3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옥외 광고물 간판입니다.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는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뭐를 표기해라? 자,
세 번째 줄 끝에 성명을 표기하여 하며 그거 줄 거야 됩니다. 왜 진하게 안 돼 있노? 성명을 표기하여 하며. 근데 관로를 봐봐요. 그 앞에. 법인의 경우는 대표자 돼 있죠? 대표자 동그라미. 분사무소의 경우는 뭐 책임자 동그라미. 이것도 기출된 바가 있는데 주사무소에 오게 광고물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분사무소에 오게 광고물에는 뭐 책임자의 성명을 그렇게 표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크기로 표기해라? 제일 밑에 줄에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그거 줄 거 넣습니다.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입니다.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의 크기로 표기한다 하면 틀립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 뒷페이지 갑니다. 4번에 등록관청은 동그라미 칩니다. 등록관청은 지금까지 공부했던 규정에 위반한 사무소 간판 등에 대해서는 철거를 명할 수 있고 그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행정대집행법 동그라미 칩니다.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뭐 할 수 있는 거다? 대집행할 수 있는 거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걔가 틀렸다 한 적이 있습니다. 등록관청은 가는 걸 동그라미 쳤죠? 그 자리에는 시도지사는 걔가 틀렸다 한 적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항상 주어는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주어. 알겠습니까? 누구는 가는 주어는 중요시 여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이런 게 여러분들이 힘들죠? 공법 공부하다 보니까 뭐 제일 행정기관 나올 때마다 헷갈려가지고 힘든 거라. 그러니까 이 법령에서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도 자꾸 힘들어해요. 알겠습니까? 등록관청은 요 자리에다가 시도지사는 가면 그것도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게가 뭐 생각도 없이 그냥 옥 해봅니다. 알겠어요? 공법책에서 늘 시도지사 교수하니까.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를 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 그러니까 이 현상이 있는 겁니다. 자꾸 지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헷갈리기 마련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뭐다? 더 어렵다, 더 헷갈린다 하는 현상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을 더 해버려. 그러면 그 헷갈리는 게 싹 정리되어 봅니다. 알겠습니까? 그 공부하는 사람들이 꼭 보면 그 고비를 못 넘기고 고비 바로 앞에서 뭐다? 좌절해버리는 거야. 아니, 그게 문제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더 해보면 그게 싹 정리되어 버려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됐고, 105페이지에 10절에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를 봅니다. 표시 광고. 이 표시 광고 가는 거는 요걸 생각하면서 공부하면 됩니다. 교차로나 벼룩시장에 매물 광고 한다? 한다. 그거 생각하시면서 공부하면 돼요. 알겠어요? 자, 1번에 표시 광고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뭐해라? 명시해라 해놨죠. 명시 동그라미 치고, 그러면 대통령령이 2번에 나오잖아요. 2번에. 1번과 2번을 뭐다 줄 거 넣고 기억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그리고 뭐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이걸 명시하라라는 소리입니다. 뭐 할 때는 표시 광고를 하려면, 교차로에 광고를 내려면, 이런 걸 다 강의해주고 나면은 집에 돌아가실 때 교차로 한번 길거리에서 빼가 한번 보시라고. 보시면은 뭐다 까먹겠나 안 까먹겠나? 안 까먹잖아요. 근데 봐도 잘 안 빕니다. 쪼매나게 적어나가. 알겠죠? 그 다음 3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표시 광고를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하게 되면은 몇 년이다? 1년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1년. 자, 4번은 아주 출제거리는 못 됩니다. 그럼 읽고 지나갑니다. 이 조문을 신설한 배경을 소개해 놓은 거야. 배경. 다른 교재는 안 적어놓 없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수정가로 인해 개업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고객 유인을 위해 인터넷 등의 허위 매물 정보를 등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소비자들의 혼란을 초래하는 한편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중개업의 특성상 허위 과장의 표시 광고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리 및 단속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허위 과장 광고 금지의 의무를 직접 규정하지 않고 광고 실명제를 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D페이지 갑니다. 11절로 갑니다.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 앞에서는 우리가 무슨증 대여 금지를 읽어봤다? 자격증 대여 금지를 읽어봤다. 오늘은 뭐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인데 내용은 똑같아요. 1번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누구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동그라미 치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을 사용한 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자기의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제가 바꿔가 읽을 테니까 그냥 듣고만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을 사용한 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러면 무슨 정 대여 금지 규정이다? 자격증 대여 금지 규정이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똑같아요, 문장. 2번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을 사용하여 중개업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상대방도 위반이다라는 소리입니다. 몇 년? 1년이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포상금 지급사유하는 말들이 1번과 2번의 끝에 적어놨죠. 포상금 지급사유. 그럼 아직까지 저 뒤에 가면은 포상금 제도에 관한 법 규정을 공부할 기회가 있다 이 말이지. 포상금 가는 건 중파라치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가파라치 제도와 비슷하게. 그래서 불법 행위를 한 자를 신고 고발하면은 뭐다? 건당 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나오는데 아무 불법이나 신고 고발한다고 다 포상금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래서 몇 가지 정해놓은 불법만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그 중에 자격증이나 등록증의 양도 대여, 양수 대여받아 사용한 행위를 신고 고발한 경우다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대상이다. 그 소리. 그 다음 3번의 대부분 판례에 따르면 등록증이나 자격증의 대여라는 것은 이 대여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지. 대여라는 것이. 알겠어요? 대여라는 것이. 앞에서도 공부를 했다 안 했다? 했습니다. 자격증 대여 금지에서. 그래서 107페이지로 가면은 두 번째 줄 읽어봐요. 공인중개사 자신이 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인 부동산 거래 중개인을 수행하고 무자격자로 하여금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을 대여했다고 볼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결국 정을 대여했느냐 안 했느냐는 이게 관건이야. 이거 무자격자 내지 무등록자는 중개 업무 한다 뭐 한다? 뭐 하는데 실질적으로 중개 업무를 무자격자 내지 무등록자가 다 하고 그것이 공인중개사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뭐다 자신의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만 해주는 이런 행위는 다 뭐다 정의 대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지막에도 보면은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한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수행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라 하는 이 말은 외관상 실질적 이런 단어가 나오죠. 자 봐봐요. 이 중개보조원이 거래계약서를 다 작성해놔 놓고 작성하면 안 되는데도 다 작성해놔 실질적으로 중개업무를 다 수행해놓고 거래계약서에 소장님인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을 딱 해놓으면 외관상 보면 거래계약서 외관상을 보면은 누가 중개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소장님이 공인중개사가. 그러나 실질적으로 누가 중개업무를 수행한 거다? 보조원이. 이런 게 바로 정의 대여다라는 소리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됐고 좀 쉬었다가 12절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절차 계속해 나갑시다.